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 국회의원회관 638호. 육중한 티크나무 문 너머의 공기는 늘 희박했다. 그곳은 삼선 의원 박용철의 영지였고 그 안에서 숨쉬는 모든 이들은 그의 기분에 따라 생사권이 결정되는 노예와 다름없었다. 오전 9시 15분 박용철 의원이 의원실로 들어섰다. 맞춤 제작된 이탈리아제 슈트가 그의 비대한 몸을 빈틈없이 감싸고 있었고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때리는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보좌진들의 고막을 때렸다. 책상 앞에 도열해 있던 5명의 비서진은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꺾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박용철은 대답 대신 코트 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툭 소리가 정막을 깼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7급 비서 김지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야, 김지훈. 너 이리 와봐.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용철은 책상 위에 놓인 김지훈의 어제 자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다 말고 갑자기 보고서를 쫙쫙 찢어 지훈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종이 조각들이 지훈의 머리카락과 어깨 위로 눈처럼 흩날렸다. 이게 보고서냐? 중학생 일기장이야? 내가 청년 실업 대책 마련하라고 했지. 누가 내 감상문 적어오라고 했어? 죄송합니다, 의원님. 통계 자료를 보강하느라 서술형 문장이 길어져. 말대꾸? 야, 너 내가 웃음냐? 내가 감히 나한테 가르치려 들어? 박용철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의 멱살을 잡았다. 비릿한 담배 냄새와 비싼 향수 냄새가 지훈의 코끝을 찔렀다. 박용철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 짐승 같은 오만이 서려 있었다. 야, 너 같은 놈들 여의도에 널렸어.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넌 평생 이 바닥에서 발도 못 붙여. 내 부모님도 지방 공무원이라며? 내가 전화 한 통 넣어줄까? 아들놈이 의원실에서 멍청하게 굴어서 부모까지 욕먹인다고.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자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용철은 그 모습이 가증스럽다는 듯 지훈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짝! 소리가 의원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른 보좌관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이것은 638호의 일상이었다. 박용철에게 보좌진은 함께 정치를 하는 동료가 아니라 화풀이용 샌드백이자 소모품일 뿐이었다. 커피 가져와. 65도 딱 맞춰서. 1도라도 틀리면 내 구두에 다 들이부을 줄 알아. 지훈이 비틀거리며 탕비실로 향하자 박용철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국회의사당 돔을 응시하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스스로를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는 0.1%의 부속품이라 믿었다. 나머지 99.9%는 그저 그 기계를 위해 기름칠이나 하고 닦이는 노비들에 불과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박용철은 수행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오늘 점심은 강남 한정식집으로 예약해. 아, 그리고 그 집 서빙하는 애들 중에 저번에 내가 말한 애 있지? 걔 옆방에 대기시키라고 해. 정치 자금 후원자랑 조용히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가 말하는 조용히 할 얘기란 뇌물수수와 성접대였다. 박용철은 국민 앞에서는 서민의 고충을 대변하며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했지만 뒤에서는 기업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검은 돈을 챙겼다. 그는 권력이란 휘두를 때만 가치가 있다고 믿었고 그 칼날 아래서 신음하는 약자들의 비명소리를 승전가처럼 즐겼다. 의원실 한쪽 구석 복사기 앞에 서 있던 강진혁은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박용철의 일거수일투족을 맹수처럼 기록하고 있었다. 진혁은 박용철이 김지훈의 뺨을 때릴 때, 그가 뇌물을 논의할 때, 그리고 그가 비서들을 개돼지 취급할 때마다 속으로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박용철, 내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내가 추락할 낭떠러지는 깊어질 거다. 진혁은 주머니 속에서 형 진호의 깨진 스마트폰 조각을 만지작거렸다. 1년 전 이 방에서 박용철의 수석 비서관이었던 형은 의원님, 이건 명백한 위법입니다라고 바른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버려졌다.
그리고 며칠 뒤 한강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 발표했지만 진혁은 알고 있었다. 박용철이 형을 죽음으로 밀어넣었다는 것을. 진혁은 형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박용철이라는 괴물을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해 스스로 그의 가장 충직한 사냥개가 되기로 결심했다. 박용철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머슴처럼 부리는 이 수행비서가 사실은 자신의 목을 물어뜯기 위해 발톱을 숨긴 채 숨죽이고 있는 포식자라는 사실을. 의원실 밖 국회 복도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638호 내부의 온도는 영하에 머물러 있었다. 박용철의 호통 소리가 다시 한번 터져나왔다. 야, 커피 온도 왜 이래? 지훈아, 너 발 이리 내밀어. 지훈의 신음소리와 함께 뜨거운 액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진혁은 눈을 감았다. 분노는 이미 차갑게 식어 예리한 칼날이 되어 있었다. 복수는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박용철의 갑질이 극에 달했던 그날 밤 진혁은 낡은 자취방으로 돌아와 형 강진호의 유품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보좌관 배지와 몇 권의 업무 수첩, 그리고 박용철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박용철은 인자한 형처럼 진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지만 진혁의 눈동자에는 그 가식적인 미소가 악마의 웃음으로 보였다. 진혁아, 박 의원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이 나라를 바꿀 분이지. 형은 늘 그렇게 말했다. 10년 전 박용철이 처음 정계에 입문했을 때부터 형은 그의 옆을 지켰다. 형은 박용철의 이상을 믿었고 그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 밤낮 없이 뛰었다. 하지만 형이 믿었던 이상은 박용철의 탐욕을 가리기 위한 화려한 포장지에 불과했다. 진혁은 형의 업무 수첩 중 가장 마지막 권을 펼쳤다. 그곳에는 박용철의 추악한 비밀들이 암호처럼 적혀 있었다. P- 프로젝트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 특혜 의혹, S건설 비자금 50억 유입 가능성, K양박 의원 사생활 관련, 작년 8월 낙태 수술비 대납 건, 인마금용 아파트 계약, 진실의 방 의원실 내 은밀한 대화 기록 보관소. 형은 박용철의 비리를 알게 된 후 고뇌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친 주군이 괴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형은 마지막까지 박용철을 설득하려 했다. 의원님, 지금이라도 멈추셔야 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용철의 대답은 차가운 배신이었다. 형이 죽던 날 밤 형의 휴대폰에 마지막으로 찍힌 번호는 박용철의 대포폰이었다. 진혁은 형의 깨진 스마트폰을 사설 복구업체에 맡겼을 때 들었던 말을 기억했다. 이건 단순히 떨어뜨려서 깨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 망치 같은 걸로 의도적으로 박살을 낸 거예요. 데이터를 살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메모리 칩의 극히 일부가 살아남았다. 그 안에는 형이 죽기 직전 녹음한 30초 분량의 음성 파일이 있었다. 비바람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들리고 이내 박용철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강 보좌관, 너만 입 다물면 모두가 행복해져. 너 자식도 있잖아. 애가 아빠를 범죄자로 기억하게 하고 싶어? 그냥 내가 다 안고 가. 그게 내 가족을 지키는 길이야. 그리고 들려오는 짧은 비명과 정적. 진혁은 그 소리를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서 들었다. 들을 때마다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 고통이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연료였기 때문이다. 진혁은 형의 복수를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박용철의 의원실 수행비서 공고에 지원했다. 그는 신분을 철저히 세탁했다. 성을 바꾸고 형과의 관계를 지우기 위해 해외 유학을 다녀온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그리고 박용철이 가장 좋아할 만한 말 잘 듣고 힘센 사냥개의 모습으로 그 앞에 나타났다. 면접 날 박용철은 진혁의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흡족해했다. 너 싸움 잘하게 생겼네. 내 밑에서 일하면 손에 피 묻힐 일 좀 있을 텐데 괜찮겠어? 의원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살인이라도 하겠습니다. 진혁의 그 대답은 박용철의 가슴을 뻥 뚫어주었다. 박용철은 호탕하게 웃으며 진혁의 어깨를 두드렸다. 좋아.
내일부터 바로 출근해. 내 그림자가 되는 거다, 알았어? 그렇게 진혁은 형의 원수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는 매일 아침 박용철의 집 앞으로 차를 몰고 가 그를 태웠고 그가 먹는 음식의 기호를 파악했으며 그가 은밀하게 만나는 여자들의 뒤처리를 도맡았다. 박용철은 진혁이 자신을 경외하고 충성한다고 믿었지만 진혁은 운전석 백미러를 통해 박용철의 목덜미를 응시하며 그를 단번에 베어버릴 지점을 찾고 있었다. 형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비리장부나 녹음 파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용철이라는 인간의 밑바닥을 속속들이 아는 정보였고 그 정보를 활용해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진혁은 형의 유품 상자를 닫으며 나직하게 은조렸다. 형, 조금만 기다려. 저 인간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려 줄게. 그게 내가 형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장례식이야. 수행비서로서의 삶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견디는 과정이었다. 박용철은 진혁을 강군이라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야, 너 어이가 그의 이름이었다. 어느 날은 박용철의 내연녀가 거주하는 펜트하우스의 쓰레기를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삼선 의원이자 국가의 법을 만드는 자가 뒤에서는 20대 모델 지망생에게 호화. 아파트를 사주고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 진혁은 그녀가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와 고가의 사치품 박스들을 치우며 속으로 비웃었다. 야, 강군. 너 이거 치우면서 무슨 생각하냐? 부럽냐? 박용철이 샤워가운 차림으로 나와 진혁에게 물었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아닙니다, 의원님. 의원님처럼 성공한 분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놈이야 평생 꿈도 못 꿀 일이죠. 그래, 임마. 이게 바로 권력이야. 법, 정해. 그런 건 대중들 선동할 때나 쓰는 단어고 진짜 인생은 이런 거란 말이지. 너도 내 밑에서 잘만 기면 나중에 이런 거 하나쯤은 내가 던져줄게. 박용철은 진혁의 얼굴에 지폐 몇 장을 던졌다. 지폐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진혁은 무릎을 꿇고 그것을 하나하나 주었다. 박용철은 그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듯 했다. 그는 타인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아래에 두는 것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변태적인 권력 중독자였다. 하지만 박용철은 몰랐다. 진혁이 그 쓰레기를 치우며 집안 구석구석에 초소형 도청기와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진혁은 박용철의 사생활을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떤 돈을 받는지, 어떤 비열한 계획을 세우는지 진혁의 노트북에는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갔다. 또한 진혁은 박용철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러운 일을 자처했다. 박용철의 비리를 캐려는 기자들의 입을 막고 반대 파벌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일까지 수행했다. 의원님, 이번에 제보 들어온 건 제가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그 기자는 다시는 펜을 못 들 겁니다. 진혁이 피 묻은 손사실은 연출된 것이었지만을 보여주며 보고하자 박용철은 이제 진혁을 자신의 오른팔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진혁 앞에서 더 이상 조심하지 않았다. 중요한 비자금 장부를 금고에서 꺼낼 때도 진혁이 옆에 있게 했고 비밀스러운 정계 인사들과의 만남에도 진혁을 대동했다. 진혁아, 너 정말 마음에 들어. 너 같은 놈 셋만 있었어도 내가 벌써 총리는 했을 거다. 박용철은 진혁의 어깨를 치며 칭찬했지만 진혁은 그 접촉마저 역겨웠다. 사냥개는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목을 물어뜯기 위해 주인의 습성을 공부하고 있었다. 진혁은 의원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박용철의 충견으로 통하며 기피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진혁이 의도한 바였다. 모두가 자신을 멀리할수록 박용철은 그를 더 가깝게 두었기 때문이다. 고립될수록 정보는 선명해졌다. 밤늦게 주차장에서 박용철을 기다리며 진혁은 차가운 핸들을 쥐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국회의사당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 안은 박용철 같은 벌레들이 파먹어 들어간 썩은 고목과 같았다. 진혁은 다짐했다. 이 썩은 고목을 뿌리째 뽑아버리겠노라고. 복수의 톱니바퀴는 이미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박용철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3개월. 진혁은 그 3개월 동안 박용철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재단으로 올려놓을 생각이었다. 그래야 추락할 때의 충격이 가장 확실할 테니까.
여의도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지만 그 화려함의 그림자 뒤편에는 버려진 자들의 한숨이 자욱하다. 국회 앞 낡은 오피스텔 단지, 간판도 없는 지하 호프집의 구석진 테이블에 세 사람이 모였다. 그들의 앞에는 차갑게 식어가는 맥주와 눅눅한 기본 안주가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잔에 손을 대지 않았다. 수행비서 강진혁 그리고 박용철에게 인격살인을 당하고 쫓겨난 전직 비서관 이성우와 운전기사였던 최 노인이었다. 자네 정말 제정신인가? 박용철은 괴물이야. 그 인간 뒤에 줄 서 있는 검찰, 언론사 인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면서 이러는 건가? 이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한때 박용철의 정책 보좌관으로 일하며 법안 초안을 잡던 촉망받는 엘리트였다. 하지만 박용철의 비자금 세탁 권유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쓰고 바닥까지 추락했다. 지금은 대리운전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처지였다. 성우 형님 인생을 망친 그 누명.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최 기사님, 의원님이 던진 재떨이에 맞아서 평생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게 되셨는데 보상 한 푼 못 받으셨잖아요. 진혁의 말에 최 노인이 투박한 손으로 자신의 흉터진 귀를 만졌다. 노인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고였다. 박용철은 운전 중 차선 변경이 늦었다는 이유로 뒷좌석에서 무거운 크리스털 재떨이를 노인의 머리를 향해 던졌었다. 피가 철철 흐르는 노인을 길가에 버려두고 박용철이 내뱉은 말은 차 시트 베릭에 어디서 피를 흘려 당장 꺼져 였다. 복수 하고 싶지. 하지만 우린 힘이 없네. 그 인간은 곧 대권 주자가 될 거라는데 개미가 공룡을 어떻게 이기나? 최 노인이 한숨을 내쉬었다. 진혁은 품 안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 안에는 박용철이 그동안 저지른 갑질의 일시, 장소, 피해자의 증언, 그리고 진혁이 직접 채집한 음성 파일 리스트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개미 한 마리는 밟히면 그만이지만 수만 마리의 개미가 한꺼번에 달려들면 공룡도 뼈만 남습니다. 저는 사냥개가 되기로 했습니다. 박용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목줄을 쥘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신호를 보낼 때 각자가 가진 진실의 조각만 던져주시면 됩니다. 진혁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그 눈빛에는 형 진호를 잃은 자의 처절함과 인간 이하의 취급을 견뎌온 자의 도끼가 섞여 있었다. 성우 형님은 박용철이 세탁한 비자금의 흐름을 알고 계시죠? 최 기사님은 의원님이 은밀하게 만났던 건설업자들의 명단과 장소를 기억하시고요. 제가 가진 현장 녹취와 결합하면 이건 단순한 갑질 폭로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 게이트가 됩니다. 침묵이 흐르던 테이블 위로 이성우가 먼저 잔을 들었다. 그의 눈에도 잊었던 투지가 살아나고 있었다. 좋아. 어차피 더 내려갈 곳도 없는 인생이야. 박용철, 그 인간이 무너지는 꼴을 볼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걸지. 최 노인 역시 거친 손으로 잔을 맞부딪혔다. 그림자들의 연대가 결성된 순간이었다. 진혁은 그날 밤 지하 호프집을 나오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에 가려진 달빛이 박용철의 운명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박용철 의원은 최근 청년 희망 법안이라는 이름의 신규 입법 과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청년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명분으로 매일같이 방송에 출연해 청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대중들은 그의 가식적인 연기에 열광했고 그의 지지율은 수직 상승했다. 하지만 진혁은 알고 있었다. 그 법안의 실체는 박용철의 처남이 운영하는 미래테크라는 유령 회사의 국가 보조금 수백억을 몰아주기 위한 정교한 사기극이라는 것을. 진혁아, 이번 법안 통과되면 내 지지율 30% 찍는 건 시간 문제다. 여론조작팀에 돈 좀 더 풀어. 반대 여론 나오는 커뮤니티들 싹 다 밀어버리라고 해. 박용철은 집무실에서 양주를 들이키며 진혁에게 명령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이 보낸 감사의 편지들이 쌓여 있었지만 박용철은 그것을 재떨이 대용으로 쓰고 있었다. 의원님, 미래테크 쪽 서류에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야당 보좌관들이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진혁의 보고에 박용철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이 새끼들이 감히 누가 내 앞길을 막아?
야, 그 보좌관 놈들 약 좀 잡아와. 여자든 돈이든 뭐든 있을 거 아냐. 안 되면 조작이라도 해. 박용철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 진혁은 고개를 숙이며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이미 그의 주머니 속에서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진혁은 그날 밤 의원실의 비밀 금고를 열기 위해 움직였다. 박용철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틈을 타 그의 지문을 복사해둔 실리콘 패드와 미리 파악해둔 보안 코드를 입력했다. 금고 안에는 박용철이 세상을 속이기 위해 작성한 이중 장부와 미래테크와의 밀약이 담긴 계약서가 잠들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이것 한 장이면 박용철의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자료였다. 진혁은 휴대용 스캐너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기록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진혁은 신속하게 금고를 닫고 소파 옆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것은 박용철의 수석 보좌관이자 그의 더러운 뒷일을 처리해주는 신복 임 보좌관이었다. 임 보좌관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방 안을 훑었다. 진혁은 숨을 멈췄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천둥 소리처럼 울리는 것 같았다. 임 보좌관이 진혁이 숨은 소파 쪽으로 다가오던 찰나 박용철의 대포폰이 책상 위에서 요란하게 울렸다. 여보세요? 예, 의원님. 아, 술집에서 시비가 붙으셨다고요? 예,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임 보좌관이 급히 방을 나갔다. 진혁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전신에 식은땀이 흘렀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기분이었지만 그의 손에는 박용철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청렴에 가면 파쇄권이 들려 있었다. 진혁은 복사한 데이터를 이성우에게 전달했다. 이제 남은 것은 대선 출마. 선언식이라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박용철의 머리 위로 이 모든 오물을 쏟아붓는 일뿐이었다. 박용철은 점점 진혁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워낙 의처증 수준의 의심병을 가진 인간인데다 최근 의원실 내부 정보가 조금씩 새어나가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야, 강진혁. 너 요즘 누구 만나고 다니냐? 박용철은 달리는 차 안에서 백미러로 진혁의 눈을 쏘아보았다. 진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핸들을 꺾었다. 의원님 지시대로 야당 보좌관들의 뒷조사를 하고 다닙니다. 최근에는 미래테크 건을 파고 있는 기자를 조용히 처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내 귀에는 내가 이성우를 만났다는 얘기가 들리지? 순간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용철은 이미 진혁의 뒤를 밟고 있었다. 진혁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성우가 술에 취해 의원실 비리를 떠들고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입막음을 하고 왔습니다. 그 사람 돈 몇 푼 쥐어주니 조용해지더군요. 아예 멀리 떠나라고 협박해 두었습니다. 박용철은 한참 동안 진혁을 응시하다가 비열하게 웃었다. 그래, 역시 내 사냥개야. 이성우 그 새끼 내가 직접 죽이려다가 참은 놈인데 내가 잘 처리했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진혁아. 사냥개가 주인을 물려고 하면 그날로 복날개 잡듯이 잡아버릴 거다. 알겠어? 박용철은 진혁의 뒷덜미를 꽉 쥐었다. 진혁은 소름 끼치는 혐오감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용철의 의심을 돌리기 위해 진혁은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박용철의 정적 중 하나인 최 의원의 비리. 자료 사실은 진혁이 미리 조작해둔 가짜 자료를 박용철에게 바쳤다. 의원님, 최 의원이 이번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해 준비한 비장의 카드입니다. 이걸 선제적으로 터뜨리시면 의원님은 피해자가 되고 최 의원은 파렴치한 공작 정치가가 될 겁니다. 박용철은 그 자료를 보고 눈이 뒤집혔다.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킨다. 그는 진혁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오히려 역시 너뿐이다라며 그를 추켜 세웠다. 하지만 그것은 진혁이 판 함정이었다. 박용철이 그 가짜 자료를 언론에 뿌리는 순간 그는 역풍을 맞게 될 것이고 진혁이 준비한 진짜 자료들이 터져나올 때 변명할 기회조차 잃게 될 것이다. 진혁은 박용철의 수행 업무를 마치고 밤늦게 형 진호의 묘소를 찾았다. 형, 이제 거의 다 왔어. 저 인간이 가장 화려한 꿈을 꿀 때 그 꿈이 악몽이 되는 걸 보여줄게.
조금만 더 지켜봐줘. 진혁은 묘비 앞에 박용철의 대선 출마 선언식 초대장을 놓았다. 그것은 초대장이 아니라 박용철의 정치적 사형 집행서였다. 진혁의 손등에 핏줄이 돋았다. 이제 남은 것은 단 72시간. 대한민국 정치 사상 가장 추악한 권력자의 몰락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오늘은 삼선 의원 박용철이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날이었다. 레드카펫이 깔린 단상 위로 박용철이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함과 그 오만함을 가리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서민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용철은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지지자에게 전달되었다. 박용철은 연설 중간중간 적절하게 목소리를 떨며 감성적인 연기를 펼쳤다. 그는 자신이 청년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갑질 없는 세상을 만들 적임자라고 소리 높였다. 그의 뒤편 거대한 LED 메인 스크린에는 박용철의 청렴한 활동상이 담긴 홍보 영상이 흐르고 있었다. 진혁은 무대 아래 제어실 입구에서 무전기를 쥐고 있었다. 그의 눈은 스크린이 아니라 단상 위에서 열변을 토하는 박용철의 뒤통수를 노리고 있었다. 진혁아, 준비됐나? 이니어 너머로 이성우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렸다. 진혁은 짧게 대답했다. 지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박용철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죠. 박용철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라고 외치며 주먹을 불끈 쥐는 순간 배경 영상이 갑자기 지직거리며 멈췄다. 하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박용철은 당황한 듯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스크린에는 박용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악마의 기록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영상은 의원실 내부 CCTV였다. 박용철이 비서 지훈의 뺨을 때리고 뜨거운 커피를 구두에 부으며 너 같은 벌레들은 밟아야 제맛이야라고 낄낄거리는 적나라한 모습이 소리와 함께 광장에 울려 퍼졌다. 지지자들의 환호성은 순식간에 경악의 비명으로 바뀌었다. 박용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거 당장 꺼. 누가 장난질이야. 강진혁 어디 있어?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이어지는 파일은 더 치명적이었다. 미래테크와 주고받은 비자금 장부의 스캔본, 그리고 결정적으로 1년 전 강진호 보좌관이 죽기 직전 박용철과 통화한 녹취록이 흘러나왔다. 강 보좌관, 그냥 내가 다 안고 가. 그게 내 가족을 지키는 길이야. 그 목소리는 박용철의 것이 분명했다. 국민들은 물론 생중계를 지켜보던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그 소름 끼치는 명령을 들었다. 청렴한 정치인 박용철은 그 순간 죽었다. 단상 위에 서 있는 것은 그저 비겁하고 잔인한 살인 교사범이자 갑질의 화신일 뿐이었다. 진혁은 제어실 문을 열고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박용철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려 애쓰고 있었다. 진혁이 그의 앞까지 다가가자 박용철은 구원이라도 만난 듯 그의 멱살을 잡았다. 강진혁, 이거 내가 한 짓이지? 당장 끄라고. 죽여버릴 거야. 진혁은 박용철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아 전 국민이 듣도록 말했다. 박용철 의원님, 당신이 죽인 내 형 강진호가 보낸 선물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짓밟힌 수많은 벌레들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회에서 영구히 추방합니다. 박용철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지자들은 이제 그를 향해 야유를 퍼부으며 들고 있던 피켓을 던졌다. 경찰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그를 연행하려 했으나 진혁은 그들을 가로막았다. 데려가지 마십시오. 이 인간은 법의 심판보다 먼저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개돼지들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분노한 군중이 무대 위로 난입했다. 박용철은 자신이 그토록 조롱하던 대중들의 손에 이끌려 옷이 찢기고 머리카락이 뽑히는 수모를 겪었다. 카메라 셔터는 멈추지 않고 그 비참한 몰락의 순간을 기록했다. 그것은 법적인 구속보다 1000배는 더 고통스러운 산채로 매장당하는 자의 비명이 가득한 지옥도였다. 박용철의 대선 선언식은 대한민국 정치 사상 가장 추악한 정치적 장례식으로 기록되었다.
그날 이후 박용철은 법적 구속 이전에 사회적 사형을 선고받았다. 검찰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그는 단 한 명의 동료 의원에게도 전화를 받지 못했다. 그와 형제처럼 지내던 정계의 거물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박용철은 우리 당의 수치라며 꼬리 자르기에 바빴다. 그가 기부금을 내고 호의를 베풀었던 단체들은 그의 이름을 기록에서 지웠고 그가 살던 호화 아파트 주민들은 집값 떨어진다며 그의 가족들을 쫓아냈다. 박용철의 처남이 운영하던 미래테크는 공중분해되었고 그의 내연녀들은 그에게 받은 보석과 아파트를 챙겨 야반도주했다. 박용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구치소 독방에 갇힌 박용철은 매일 아침 배달되는 신문을 보며 발작을 일으켰다. 신문 일면에는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과 함께 갑질 왕국 박용철의 몰락이라는 타이틀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다. 그는 벽을 긁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박용철이야. 너희가 감히 나한테 이래? 내가 나오기만 해봐. 다 죽여버릴 거야. 한 달 뒤 진혁은 형 진호의 묘소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성우 전 비서관, 최 기사 그리고 박용철에게 갑질을 당했던 7급 비서 지훈까지 함께였다. 그들의 손에는 박용철의 유죄 판결문과 함께 그가 의원직에서 박탈되었음을 알리는 관보가 들려 있었다. 형, 이제 정말 끝났어. 그 인간은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어.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도 그를 그리워하지 않아. 그게 그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복수야. 진혁은 형의 묘비 앞에 국화꽃 대신 박용철의 의원 배지를 내려놓았다. 박용철이 연행되던 날 진혁이 그의 가슴에서 뜯어내 발로 짓밟았던 고철 덩어리였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형의 묘비에 절을 했다. 강 보좌관님 감사합니다. 보좌관님이 남기신 용기가 저희를 살렸습니다. 일행은 묘소를 내려와 국회의 사당이 멀리 보이는 한강변에 섰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 어둠은 예전처럼 비릿하거나 무겁지 않았다. 이성우가 진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다. 진혁아, 이제 뭐 할 거니? 태산건설이나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질 텐데. 진혁은 국회의 사당의 도움을 응시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형님. 저는 다시 여의도로 갈 겁니다. 이번엔 사냥개가 아니라 진짜 감시자가 되려고요. 박용철 같은 벌레들이 다시는 이곳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볼 겁니다.